조선시대에는 억울한 일이 참 많았어요. 지금이야 경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억울하면 신고하고 재판받고 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 백성들한테는 그게 없었잖아요. 관청에 하소연하러 가면 도리어 맞고 오는 경우가 허다했고 돈 있는 양반이 내거야 하면 그냥 그게 법이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암행어사가 있었던 거예요. 임금님이 직접 내린 밀지를 품에 품고 신분을 숨긴 채 전국을 돌아다니며 억울한 백성들 편에서 진실을 밝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박문수는 특별했어요. 머리가 좋고 눈썰미가 남다르고 무엇보다 백성 편에 서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오늘은 그런 박문수한테 아주 특이한 재판이 하나 벌어지는 날이에요. 증인이 사람이 아니라 소였거든요. 때는 어느 가을이었어요. 박문수가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충청도 어느 작은 고을 근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가을 들판은 누렇게 익은 벼로 가득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벼 이삭이 물결처럼 출렁였어요. 아, 풍요로운 가을이구나. 박문수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걷고 있는데요. 저 앞에서 뭔가 소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도둑놈아! 남의 소를 훔쳐가. 아닙니다요. 억울합니다요. 억울하긴. 고 입을 닥쳐. 퍽, 퍽 하는 소리도 들려요. 박문수가 발걸음을 빠르게 했어요. 가보니까요. 관청 마당 입구 쪽이었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관리한테 곤장을 맞고 있었어요. 등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옷도 다 찢겨 있었어요. 그 옆에는 소 한 마리가 묶여 있었어요. 황갈색 털의 건강한 소였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비단 도포를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팔짱을 끼고 서서 흐뭇한 표정으로 구경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김진사였어요. 마을에서 꽤나 잘나가는 양반으로 땅도 많고 재산도 두둑한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탐욕스럽기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박문수가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관리가 청년에게 소리쳤어요. 김진사 어른 소를 훔쳐서 도망가다 붙잡혔잖아. 자백해. 자백하면 형을 좀 봐줄게. 청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훔친 거 아닙니다요. 그 소는 제 소예요. 제가 3살 때부터 키운 소라고요. 이름도 있어요. 누렁이라고요. 뭐? 이름? 소한테 이름을 붙여? 이 자식이 지금 뻔뻔하게 거짓말해. 거짓말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청년이 울부짖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절절하던지. 박문수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는데. 박문수가 관리 쪽으로 걸어갔어요. 여전히 낡은 나그네 차림이었어요. 실례지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요. 이 청년이 소를 훔쳤다는 증거가 있소? 관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요? 당신은 누구요? 그냥 지나가다 궁금해서요. 증거가 있소 없소? 관리가 손으로 김진사를 가리켰어요. 저기 저 김진사 어른이 자기 소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증거요. 김진사가 자기 소라고 말한 것 자체가 증거요? 김진사 어른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소.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다가 물었어요. 그럼 이 청년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지 않소? 이 사람은 뭐라고 하오? 관리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 사이 김진사가 성큼 다가왔어요. 이보시오 나그네. 당신이 뭔데 이 재판에 끼어드는 거요? 박문수가 김진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억울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소? 김진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뭐요? 저 소 언제부터 키우셨소? 김진사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한 2년쯤 됐나? 아무튼 내 소요. 소 이름이 뭐요? 이름? 소한테 무슨 이름이 있소? 그냥 소지. 박문수가 청년을 봤어요. 청년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했어요. 누렁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부를 때마다 꼭 달려왔어요. 저한테는 친구 같은 소예요. 박문수가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갑자기 빙긋 웃었어요. 좋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모든 사람이 박문수를 쳐다봤어요. 소를 마당 한가운데 세워두고 두 분이 차례로 불러보시오. 소가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요. 관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재판 방식이요?
소가 뭘 알겠소. 소는 자기 주인을 알아봅니다. 짐승이라고 기억이 없는 게 아니오. 김진사가 잠깐 눈치를 살피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좋소. 해봅시다. 어차피 내 소니까 나한테 올 거요. 마당 한가운데 소를 세워두고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소는 낯선 마당에 서서 두리번 주위를 둘러봤어요. 먼저 김진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비단 도포 소매를 걷어붙이고 자신만만하게 팔을 뻗었어요. 이리 와. 이리 와봐, 이소야. 소가 꼼짝도 안 했어요.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버렸어요. 김진사가 당황해서 좀 더 크게 불렀어요. 아, 이리 오라니까. 어서. 소는 그냥 딴청을 피웠어요. 발굽으로 땅을 한번 긁더니 아무 관심 없다는 듯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청년 차례였어요. 청년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곤장을 맞은 등이 아파서 허리도 제대로 못 폈어요. 천천히 소 앞으로 걸어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누렁아. 그 순간이었어요. 소가 번쩍 고개를 들었어요. 큰 눈이 청년을 향했어요. 누렁아, 이리 와. 소가 달려왔어요. 성큼성큼 힘차게 망설임 없이 달려와서는 청년의 어깨에 코를 비볐어요. 그러더니 옷깃을 핥기 시작했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요. 청년이 소 목을 끌어안았어요. 누렁아, 누렁아, 나야. 나왔어. 그리고는 그냥 엉엉 울어버렸어요. 소도 청년 품에 고개를 파묻은 채 계속 핥고 또 핥았어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조용해진 마당에서 박문수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꺼낸 건 둥글고 묵직한 마패였어요. 말 3마리가 선명하게 새겨진 조선 팔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바로 그 마패. 박문수가 높이 들었어요. 보셨소?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소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오늘 이 마당에서 진짜 증인은 사람이 아니라 저 소였소. 그러더니 김진사를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가난한 백성의 소를 빼앗으려 한 죄,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죄. 곤장 50대에 처한다. 김진사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어사나리. 그건 좀. 할 말 있소? 김진사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관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김진사를 붙잡았어요. 그 자신만만하던 양반이 오들오들 떨면서 관리들한테 끌려가는 걸 구경꾼들이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다들 속으로는 시원해했겠죠. 박문수가 청년 앞으로 걸어갔어요. 청년은 아직도 소 목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이제 됐소. 억울함이 풀렸으니. 청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박문수를 올려다봤어요. 어사나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문수가 빙그레 웃었어요. 나한테 감사할 거 없소. 청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박문수가 소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오늘 당신을 구한 건 나가 아니라 저 녀석이요. 저 소한테 잘해주시오. 청년이 소 옆에 서서 박문수를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혔어요. 소도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커다란 눈으로 박문수를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박문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한양으로 가는 길, 가을 들판 사이로 난 흙길 위로. 뒤에서 청년이 외쳤어요. 나리, 이름이라도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박문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한번 흔들었어요. 말은 없었어요. 그날 이후 그 고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졌어요. 어느 가을날 허름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소 한 마리로 진실을 밝혀냈다고요. 그 나그네가 누구냐고요? 물론 박문수였겠죠. 조선 팔도를 걸어다니며 억울한 백성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그 박문수. 그리고 그날 재판의 진짜 주인공은 누렁이라는 이름의 황갈색 소였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해였어요. 한양에서 경상도로 내려가는 큰 길 위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이었는데 그 위를 박문수가 혼자서 걷고 있었어요.
허름한 두루마기 하나에 낡은 갓을 쓰고 두 손은 소매 안으로 집어넣은 채 바람이 불 때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박문수는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암행어사로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정도 추위는 늘 있는 일이었거든요. 날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사방이 흰 눈으로 덮여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인지도 잘 구분이 안 됐어요. 박문수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 멀리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를 발견했어요. 낡은 초가집이었어요. 지붕에 눈이 두텁게 쌓여 있었고 벽에는 군데군데 흙이 떨어진 자리가 보였어요. 아무리 암행어사라도 이 날씨에 계속 걷는 건 무리였어요. 박문수가 그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 문이 삐걱 열렸어요. 얼굴을 내민 건 젊은 여인이었어요. 나이는 26쯤 됐을까요? 곱상한 얼굴이었지만 눈밑이 까맣게 꺼져 있었고 두 볼이 쑥 들어가 있었어요. 오래 굶주린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여인이 박문수를 훑어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드세요. 누추하지만 집안은 비좁았어요. 방 하나에 부엌이 전부인 집이었는데 방 안에 두 아이가 있었어요. 7살쯤 된 사내아이와 4살쯤 된 계집아이였어요. 둘 다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로 꼭 붙어 앉아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화로에는 불씨가 거의 꺼져 있었고 부엌에서는 아무 음식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박문수가 방에 들어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큰아이가 박문수를 빤히 쳐다봤어요. 아저씨, 배고파요. 그 말이 박문수 가슴에 쿵 하고 박혔어요. 여인이 민망한 듯 아이를 나무랐어요. 진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배가 진짜 고픈걸요.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녁은 드셨소? 여인이 대답을 못하고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저녁을 못 먹은 거예요. 아이들도 여인도. 박문수가 품속을 뒤졌어요. 길을 떠날 때 챙겨온 보리떡 2개가 있었어요. 자기 것으로 아껴둔 거였는데 박문수가 말없이 내밀었어요. 이거 드시오. 여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그네 양식을 어떻게? 나는 괜찮소. 아이들이 먼저요.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인을 쳐다봤어요. 여인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이 보리떡을 나눠 먹는 동안 박문수가 여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어찌 이렇게까지 된 거요? 남편은 어디 계시오? 여인의 눈이 흔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군요. 원래는 논밭이 있었어요. 작지만 우리 세 식구 먹고 사는 데는 충분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요. 여인이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최진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최진사요? 이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양반이에요. 땅도 많고 재산도 많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인이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빚을 졌다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논밭을 내놓으라고. 빚이요? 실제로 빚이 있었소? 여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었어요. 남편은 빚 같은 거 안 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최진사가 문서를 들고 왔는데 거기에 남편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위조요? 그랬겠죠. 하지만 저는 그를 모르고 관청에 가서 하소연하려 해도 최진사 편인 관리들이 오히려 저를 혼내고 쫓아냈어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국 논밭을 다 빼앗겼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됐어요. 박문수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방 안이 조용했어요. 아이들은 보리떡을 다 먹고 어느새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박문수가 품속에서 은자를 꺼냈어요. 이걸 가지고 내일 아침에 쌀을 사시오. 여인이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 이건 너무 많아요. 나그네께서 왜? 그냥 받으시오. 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 드리겠소. 여인이 박문수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 허름한 나그네가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이 워낙 단호해서
여인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날 밤 박문수는 좁은 방 한구석에서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생각했어요. 위조 문서로 과부의 논밭을 빼앗은 최진사, 그리고 최진사 편을 들며 하소연하는 과부를 쫓아낸 관리들. 이 고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구나. 박문수는 품속의 마패를 손으로 더듬었어요. 둥글고 묵직한 감촉. 말 3마리가 새겨진 그 마패가 오늘 밤 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쳤어요. 온 세상이 하얀 눈 이불을 덮은 것처럼 조용하고 깨끗한 아침이었어요. 여인이 아이들과 함께 일어나 보니 박문수는 이미 방을 나선 뒤였어요. 그리고 그 시각 박문수는 마을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기와집 앞에 서 있었어요. 최진사의 집이었어요. 문지기가 가로막았어요. 당신 누구요? 어딜 함부로. 최진사를 불러오시오. 뭔 일로? 나오면 알겠지. 문지기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최진사가 나왔어요. 두꺼운 털 두루마기를 걸치고 배가 불룩 나온 중년 남자였어요. 허름한 나그네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당신 뭐예요? 여기까지 와서 나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박문수가 천천히 최진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없이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꺼낸 건 둥근 원형의 마패였어요. 말 3마리가 선명하게 새겨진. 박문수가 그걸 최진사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최진사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어요. 어사? 암행어사요. 박문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어젯밤 이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었소.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소. 최진사의 2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3년 전에 죽은 사람 이름으로 위조 문서를 만들고 과부의 논밭을 빼앗은 일. 기억하시오? 최진사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어요. 그건 빚을 받은 거지 빼앗은 게 아니라 빚문서가 위조라는 걸 모르시오? 위조라니. 그 문서는 죽은 사람이 빚을 졌다는 문서에 어떻게 도장이 찍혀 있소? 최진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박문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굶주리는 과부한테서 논밭을 빼앗은 게 당신이요. 그리고 관청 관리들까지 손을 써서 하소연도 못하게 막은 것도 당신이요. 최진사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살려주십시오, 어사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문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잘못을 알면 되돌려놔야지요. 빼앗은 논밭 문서 전부 돌려주시오. 그리고 그동안 그 논밭에서 거두어들인 소출도 전부 계산해서 돌려주시오. 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을 관리들 중에 당신 편을 들어준 자들 이름을 전부 대시오. 최진사가 부들부들 떨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최진사의 집에서 논밭 문서가 나왔어요. 곡식 자루도 함께였어요. 박문수는 그걸 들고 다시 그 낡은 초가집으로 돌아왔어요. 여인이 아이들과 아침을 먹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왔어요. 그 앞에 박문수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내밀었어요, 논밭 문서를. 이게. 여인의 손이 떨렸어요. 우리 논밭 문서예요? 맞소. 오늘부터 다시 당신 땅이요. 여인이 문서를 2손으로 꼭 쥐었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1방울, 2방울. 그러더니 그냥 펑펑 쏟아졌어요. 아이들이 달려나왔어요. 엄마 왜 울어? 여인이 아이들을 끌어안으면서 말했어요. 기뻐서 우는 거야.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큰아이가 박문수를 올려다봤어요. 아저씨가 해줬어요? 박문수가 빙그레 웃었어요. 이제 바꿈지 않아도 된다. 잘 먹고 잘 자거라. 여인이 아이들을 옆에 세우고 박문수 앞에 깊이 절을 올렸어요. 아이들도 엄마 따라서 꾸벅 절을 했어요. 어사나리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문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갚지 않아도 돼요. 대신 아이들 잘 키우시오. 그걸로 충분하오. 박문수가 다시 길을 나섰어요. 뒤에서 여인이 외쳤어요. 나리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 박문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흰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소복소복 조용하게. 박문수의 발자국이 흰눈 위에 찍혔다가
눈에 덮여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그 마을에서는 이런 말이 오래도록 전해졌어요. 눈 내리는 겨울밤, 허름한 나그네 한 사람이 지나가더니 다음날 아침에 억울함을 싹 씻어줬다고요. 그 나그네가 누구냐고요? 묻는 사람마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어사 박문수지. 차갑고 긴 겨울밤에도 백성의 눈물을 못 본 척 지나치지 않았던 사람. 그게 바로 박문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